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심박수 소리로. 정말 날이 갑자기 막 추웠다 더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전계환 이제는 정치평론가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수 소리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정치평론가인데 그동안에 제가 대표라고 불렀다가 아무래도 정체성 측면에서는 시사평론하는데 정치평론가가 좋겠죠? 제발 그것 좀 바꾸라고 저한테 이제 바깥에서 조언 해주는 몇 분 계세요. 넌 그래서? 어떤 인물이냐? 정치평론가냐? 대표냐? 뭐 시사평론가나 이렇게 하는데 네. 뭐라도 불러도 좋습니다. 또 어떨 때는 쇼핑 호스트 요즘 광고 안 하지만 쇼핑 호스터냐, 야 먹고 사는 거 되게 어려운 모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잘 어울려주셔요, 되게 이 나비 넥타이 메고. 그래서 생존 역량은 좀 있는 거 아니냐, 생존력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아이고 이게 참 생각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채널 운영하는 게 힘들다. 뭐 노변도 실제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겉보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걸 매일 준비해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실 건데. 어렵죠.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네네. 지난주에 홍콩 다녀오셨죠? 아니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왜? 방송 안 나왔다고 왜 노예 뭐 개인 변호사가 사정이 진행 안 있어서. 하느냐? 아, 그 개인 사정 이렇게 네,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좋은 거 아닌가요? 뭐가 좋아요, 도대체? 정말 외국 특이하신 장관 분이네. 갔다 오는 거 좋은 일 아닌가? 저희 하고 싶어요. 저희 네, 저도 진짜 가고 저희 싶어요. 부모님이 여든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안 좋으셔서 사실 이제 마지막 해외 여행이다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다녀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와. 정말 근데 갔는데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두 분을 휠체어를 밀고 끌고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다들 뭐 어디 가셨다면서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나와서 갑자기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아 정말 입산 정계환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 저는 이제 공격이 노예 아니라. 변호사가 그렇게 부모님 가족들 모시고 잘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좀 했죠. 그거는 개인 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냥 다녀왔고 이미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예전엔 되게 여행을 많이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치매하고 이제 이 파킨슨병에 같이 오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남의 보조를 안 받으면.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를 이제 못 다녀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하시기도 하고 좀 기쁘게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큰맘 먹고 정말 큰맘 먹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다녀왔는데 정말 힘들긴 했지만 너무 잘 다녀왔다 생각했어요. 진짜 효녀시네요. 효녀시네. 아니 진짜. 그건 아니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좋았습니다. 네. 예,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부모님 계실 때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요. 사실. 예. 야, 영희 씨 효녀시네 이렇게 이제 안가님께서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다들 부러워하시네요. 대단하시죠. 휠체어 몰고 이렇게 며칠 동안 다녀오신다는 것도. 하여튼 간 사람들이 다 휠체어를 필요로 할 만큼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좀 힘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죠. 이렇게 이제 훈훈한 가정사도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사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 요즘 계속해서 이 지정 배당한 거 아니냐 이제 논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직위원 부장이 나 윤석열에 대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종결을 1월 초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발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1월 달에 선고를 하겠다는 건지 변론만 끝내겠다는 건지 정확히 무슨 취지인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시간 끌기다. 애매모호한 발언을 통해서 1월에 종결하겠다는데 1월에 다시 심리도 열겠다. 말을 이렇게 이제 섞어버리니까 윤석열 1월 18일 날 지금 이제 구속 기간 만료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도 지금 이제 지정재판 그에 대해서 지금 뭐 비판 요리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금 뭐 이러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이제 돼 있으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반대의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더라고요. 오늘도 변호사 한 분과 통화를 해보니까 이 뭐 재판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이거는 일단 이렇게 공언했으면 바로 선고해야 되는 거다. 그 1월 18일 넘어가서 불구속 다시 윤석열 풀어주는 일이 있다 없다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
또 한쪽에서는 그 애매모호한 태도라는 게 뭐냐. 결국 윤석열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책임 안 지고 실사 선고일을 아예 넘겨버리고 6월 달에 가서 인사 이후에 본인 발령받고 떠나면 끝인데 라는 것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직연이 일단 본인이 발언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공판만 1월에 끝낸다는 건지 선고를 1월에 한다는 건지 애매한 상황에서 직연 부장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1월 초에 기일을 잡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일이 또 선고 기일인지 그냥 공판 기일인지 또 정확하게 안 말하고 그냥 기일 잡겠다 일반 해버리니까. 국민은 선고기일이라고 흔히들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법에 깊이 있게 안 보는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선고를 하겠거니 하는데 만약에 그때 이제 공판 기일을 잡는다 이러면 또 국민들은 한 방 맞겠죠. 다만 지금 이제 일반이적죄로 또 추가 기소가 되고 뭐 당연히 지금 여인영 수첩 기타 노상원 수첩 해독되는 거 감안해서 보면 뭐 순리대로 다 될 거라고 보지만 그동안 법원에서 해왔던 정말 황당한 그 판결들과 황당한 어떤 재판 진행 또 일반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듯이 끊임없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 마치 이걸 옹호하듯이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늘어지고 엉뚱하게 나왔을 때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이다 하면 바로 지방자치. 네 12월을 넘어가면 거의 모두가 그렇게 선거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나왔다. 자기들 다 죽는다. 또 이렇게 이제 본인들도 불안한 게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일방적으로 법원을 옹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면 법원 스스로 지금 사면 초과로 몰려가고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하고 윤석열 사건을 병합해서 이르면 1월 초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심리 마무리가 무슨 뜻이냐 이거였습니다. 어제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직위원 재판부가 열면서 결국 3개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29일에서 30일 정도의 병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동계 휴전기에도 추가기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1월 초에 기일을 더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법원의 동계 휴가 기간 이때가 언제인지 이제 봤더니 아마도 휴가 기간을 따져보게 되면 12월 29일부터 보통 2주 잡아요. 그러면 1월 9일 정도까지예요. 근데 1월 18일 날이 구속 취소가 된다 그러면 일주일밖에 안 남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월 당연히 9일까지 하는 그 동계 휴가 휴정 기간에 진짜 휴정을 해버리면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때는 당연히 재판을 열어야 될 것이고 문제는 1월 18일 날 구속 전에 선고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그 마지노선은 결국 18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월 16일 금요일까지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월 16일 날까지 보통 선고를 하려면 통상적으로는 12월 한 15일 정도 최소 아무리 늦어도 26일까지는 공판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병합 자체를 12월 말에 하겠다고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2주 전 정도의 공판을 끝내고 1월 16일 날 선고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1월 2일 정도까지는 공판을 끝내고 1월 16일 날 선고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아무리 짧게 잡아도 2주 전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1월 초에 기일을 지정한다? 그럼 병합하고 곧바로 기일을 지정한다? 이게 조금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일정이 이제 촉박하지 않습니까?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사건 자체가 단순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게 섞여 있는데 그러면 직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일정표를 일단 뭐 제시했다. 이제 윤석열은 작전이 딱 나오죠. 이 상태에서 그 시점에 어떤 식으로든 재판을 지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한 번, 두 번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티면 결국 1월 18일까지 가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직위원 윤석열 풀어주려고 작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재판부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국회가 되든 기자가 되든 직위원한테 물어보든 중앙지법에 물어보든 중앙지법도 그러면 나와서 이야기를 해라. 이거 뭐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모르겠다라고 하면 매우 이런 의심의 농후가 짙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실제 풀어줄 수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부터 저는
그 민심을 얻고 또 여론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을 직연이 이제 오늘 촉발시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이거 같아요. 그 이제 이적죄로 기소가 지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적죄로 기소할 때는 그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적죄로 기소한 것과 관련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어서 사실 이런 정도라면은 검사들 특검에서는 12월 중순 정도에 영장을 재청구를 해서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잡고 그리고 기한을 6개월 정도 여유를 잡아놔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잘하면 1월 18일 날 그냥 풀어주고 이 재판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특검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안 했을 때 특검이 또 받을 비난과 그렇죠. 뭐 불신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지금 그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아직도 증인이 꽤 있죠. 그 시간 끄는 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증인 추가 이런 거잖아요. 증인이 꽤 있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고 변론을 종결할 거냐 이런 이제 숙제들이 남아 있고 뭐 요새 중계될 때 보면 그 태도와 이런 걸로 보면 뭐 증인을 더 막 추가 신청해도 거의 받아줄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보면 너무나 서비스 정신에 투철한 정말 황당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 상권분립 원칙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불신은 지기현 재판부를 필두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이 지금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말이 맞는 게요. 이게 지금 중계가 된 이후에 재판장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고 특히 이제 이유성 재판부, 김건희 씨 재판부나 이진관 재판부에서 12월 선고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지금 침대 축구하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정배당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풀어준 거 아니냐까지 비난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본인이 부담을 사실은 상당히 느끼고 있고 또 본인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도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를 없애겠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니네끼리 장난치고 난리치면 우리도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심을 거스리고 너무 명백하게 특히 이적죄 관련해 나온 얘기를 보면 정말 황당무계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풀어주겠다는 그 결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분위기인데 하나의 애매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은 네. 윤석열 씨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요즘에 조사에도 나가고 있고 재판에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판에 나가게 된 계기가 혹시라도 재판부하고 뭔가 죄송합니다. 싸바싸바한 거 아니냐, 뭔가 네. 좀 서로 이렇게 쿵짝쿵짝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풀어주려고 어차피 욕먹은 거 풀어주겠다라는 생각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한쪽은 아무리 지기현이라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재판부가 특히 요즘에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설이 지금 팽팽합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죠. 윤석열 풀어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수단이 있어요? 직위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탄핵을 한다고요? 국회에서? 그것도 헌법재판소 가야 되니까 탄핵될지 안 될지 사법부의 기본적인 판사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대법원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밀란을 일으켜서 직위원을 어떻게 합니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윤석열은 풀려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형량을 선고받든 말든 직연이 지금 자기가 무슨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정배당부터 해가지고 뭔가 짬짬이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맡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당신은 상식적으로 절대 그 일을 못할 거야 라고 접근하는 순간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직연한테 직접 물어야 한다. 기자들이. 이게 선고냐 아니냐. 그렇죠. 물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 이거 직연이 어떤 의미냐, 선고를 한다는 의미냐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빨리 묻지 않으면 눈치 보고 있다가 11월, 12월 가서 다른 거 선고 보고 대충 살기도 되겠네라는 거 판단. 최악의 경우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 살아버려라 라고 하는 순간 아무런 수단이 없다라는 전제로 이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란 특검 조사 받을 때나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증거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풀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상 알고 있는 걸 다 지금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갈수록 점점 공분, 천인 공노할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강도로 본다고 하면 직위원
굉장한 아마 압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법원을 다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최악의 상상을 해야만 해요. 제가 쓴 책에도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그 최악의 상상으로 역순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 당연한데 그러면 그가 만약에 그런 수단을 썼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때는 내란 특판이든 뭐든 다 만드는 거죠. 예.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 저부터도 다 내려놓고 당연히 안국동이고 길거리고 뭐 광화문이고 다 나가는 거죠. 서초동이고. 내란 적발 만들면 1심 선고된 걸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새로 특판대로 해서 고법부터라도 또 할 수 있겠죠. 그럼 법을 만들기 나름인 거니까. 그들이 왜냐하면 온 국민을 담보로 잡고 지금 북에 도발을 유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노아의 방주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딱 그 노아의 방주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극소수만 살고 나머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판사 의견으로 전 국민을 재단을 한다? 전 국민의 목숨을 재단할 수 있다? 과연 그럼 우리는 가만히 보고 참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직위원에 대해서 더 취재를 좀 해야 한다. 뭐 요즘도 저 강남에 가서 뭐 그런저런데 저도 며칠 전에 통화를 한번 하면서 의심이 되는 그 점오라는 집에 가서 보니까 직위원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안에서는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결국에는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점이 직위원이 도대체 어떤 약점을 누구에게 잡혔느냐라는 것은 이제 지금 뭐 술집 출입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나왔던 땡땡땡 국회의원이 여전히 지금 국힘에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뭔가 경찰을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직위원을 압박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의심이 당시에 취재를 했을 때는 2개 정도의 채널에서 자 전원을 통해서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만한 결론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는 직위원을 계속 흔드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느냐. 직위원들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뜨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그 당시에 누군가를 조정했다는 자가 결심해서 윤석열과 결별하면 모르지만 여전히 결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반전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직위원이 뭔가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매우 정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지금 말씀 맞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요. 그러면 본인의 약점 하나 잡힌 게 전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서 하는 것보다 귀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그럼 재판장을 과연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최악의 상상을 하는데 요즘 제가 보는 것은 예를 들어 박성재 장관 지금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그래도 처음에 법원에서 블로킹한 것은 위법성 인식이라는 것을 조각시키면서 블로킹을 했어요. 1단계 그 장벽을 쳤어요. 그런데 도저히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막을 수 없는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최초로 제보했었던 검찰에서 디지털 포렌식하러 성관이 간다 했던 것들 지금 다 팩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엊그제 박선원 의원이 이제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보받았던 그 실명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검찰이 처음부터 내란을 알고 개입돼 있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정확히 이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럼 뭐 법원은 몰랐을까? 법원이 과연 위법성 조각을 막을 수 있을까?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보고 있을까요? 못 볼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분노의 임계점 플러스 법적으로 도저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임계점까지 가고 있고 특검들에 대해서 여러 비판도 많지만 내란 특검도 분명히 제가 조사받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꼭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느 단계가 됐을 때 할 것처럼 그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딱 까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다소 더디지만 분명히 다 짚으면서 가는 건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자기들이 막을 수 있어요? 불법을 저질러고도 상대도 악마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대장동을 프레임화 시켜서 이재명은 범죄자다라는 걸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이게 지금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직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 판단을 아예 윤석열 석방이라는 쪽으로 가더라도 너희들은 뭐 똑같은 놈 아니냐? 그렇게 다 했다? 이쪽은 억울해 죽는데 국힘이나 지금 사법부에서는 검찰이 기소했다는 내용을 100% 사실이라는 전제로 싸우고 그 자체가 원래 허위였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검찰이 권위를 가지고 수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진실은 오간되었고 결론은 검찰의 기소 여부,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이걸만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냥 반반이다라는 논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공세를 하고 있는 게 보인다. 이재명 지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망상 같은 이야기를 국힘 내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새롭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것이 전쟁이 시작됐다. 거기에 윤석열이 하나의 요소가 되고 직연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겁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 내용이죠. 나도 죽으니까 이거 이판사판인데 그거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질러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2월 달이 법원 인사 시즌이고요. 2월 달에 인사가 있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12월에 정리를 하고 1월 달에 다 이 인사 법원 행정처에서 다 인사 정리를 이제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원래 잘 안 합니다. 아주 급하거나 정말 그 재판부가 바뀌지 않을 것이 확실한 재판부에서는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재판이 잡혀 있다가 만약에 그걸 연기하거나 하면 그 다음 재판은 보통 3월 달에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냐? 이제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적재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적재로 기소했으니까 이미 기간이 연장된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연장된 처음에 구속이 된 거는 이제 이 내란죄에 관련된 거였고 두 번째 그 6개월이 넘어서까지 계속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에 관련된 백대현 재판부에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6개월이 늘어나서 지금 1년이 된 것이고요. 지금 그 기간 만료가 1월 18일이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죄로 이번에 기소한 거고 따라서 이번에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1월 18일 전에 영장 청구를 해서 그 재판부에서 이적죄 재판하는 그 재판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구속을 더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기각이 돼버린다. 그러면 윤석열은 1월 18일 날 풀려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위원 재판부가 선고를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정말 무죄가 나버리면은 이제 뭐 당연히 풀려나는 거예요. 왜? 백대현 재판부는 이미 한번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1월 18일 이후에 구속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직위원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으로 판결 선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적재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줄지 아직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게 좀 핵심이죠. 예, 그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2월 달에 이제 보통 정기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적죄로 되고 정기 인사를 통해서 직위원 그건 판결이 안 나더라도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뭐 법관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쪽에서 정권을 갖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직위원 재판부 구속은 연장된 상태지만 직위원 재판부를 교체를 한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사건 기록 독해를 다시 하면서 좀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더라도 정상적인 법관이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는 있죠. 우리가 희망한다면. 그런데 조희대라는 지금 대법원장이 보여준 행태로 보면 더 한 사람을 직위원보다 더한 사람을 하면 했지 뭐 그보다 나은 사람을 할 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정말 국민들이 왜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지 정말 이 법꾸라지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도대체가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이냐. 왜 재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시나 이렇게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이렇게 이제 일반 이적죄로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장 청구는 나중에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중간에 하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8일 끝나기 전에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미리 안 하더라도.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예. 기소하기 전에 보통은 이제 하죠. 그 영장 청구를. 근데 사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는 그 여러 가지 분위기 재판하시는 혹은 영장을 발부하시는 판사들의 분위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특검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신청해서 뭐
기각이 되든 영장이 발부되든 이게 좀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빨리 해서 영장이 예. 발부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재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은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구속돼 있더라도 추가 기소하면은 추가 기소한 건을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이 문제는 매우 좀 전략적으로 제대로 좀 판단하는 것이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 윤석열 재판은 지금 세 개의 재판부에서 지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직위원 재판부, 하나는 백대원 재판부, 하나는 이제 일반 이적죄에 관련된 이번 재판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적죄 관련해서 나온 메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풀어준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항상 그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그래도 재판하는 도중에 판결 선고가 구속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되는 쪽으로 판결 선고가 나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 구속 기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져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사실은 지금 되게 마음이 급해졌고 윤석열 변호사들도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더 중요한 건 나와서 자꾸 시간을 질질질질 끌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자기가 증인신문 한다고 나서면서 중간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사실은 네. 얘기를 더 길게 늘어뜨리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저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은 사람 있으면 얼굴 많이 그렇죠. 쳐다보면서 네, 말 바꾸게 맞아요. 만들고. 그 실제로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은 말을 조금 살짝 바꾸죠. 뉘앙스랑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여인영 메모에서 나오는 그 충격적인 사실들을 윤석열이 자기가 재판 과정에서 나 이거 관계없다, 나 모르고 이거 여인영이 알아서 혼자 다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버리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야 이거 뭐 윤석열하고 관계 있는 게 입증이 안 되네, 증거가 불확실하네,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윤석열에 대한 그 기소를 하면 안 되죠. 예. 그 정도로 허술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윤석열이 지시하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그리고 여인영이 그렇게 윤석열이 지시 안 했는데 할 일과 사실 없지 않습니까? 김용인이 지시해서 김영희도 했다고. 마찬가지고. 김영현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과 관련된 이적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행동이 윤석열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사실 벌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진두지휘 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항상 상식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이런 여러 가지 일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인영의 그 메모가 그냥 메모로 끝난 게 상상 속에 자기가 혼자 구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드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된 거잖아요. 예. 물론 누가 드론사에 지시하고 이런 것들은 뭐 뻔한 거죠. 지휘 체계가 뻔하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뭐 그게 미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 그냥 뭐 쉽게 책임을 돌리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정서는 이제 백대현 재판부나 이진관 재판부가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지만 지난번에 윤석열이 나와서 저 한덕수 재판할 때 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는 안 돼. 한덕수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야 직위원은 이 보니까 뭐 윤석열 충분히 방어권 보장해야 되겠네. 김용현하고 여인영 둘이서 짜고 했겠네. 라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이런 것 전에 저는 특검에서 아예 신청해서 쐐기를 박자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윤석열의 내란 상황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 조은탁 특검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윤석열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합의 36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과 여인영, 김용현 등등에 대해서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 36부 이정엽 재판부에 배당을 했고요.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드론을 그냥 상용적으로 띄워가지고 북한이 열받게 해가지고 체면을 손상시켜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게 하겠다. 이게 그들의 작전이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특검팀에서는 작전이 실행됐고 그로 인해서 남북 간의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되는 등 윤석열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는 정말로 뭐 더 심하게는 안 했지만 이렇게 도로 같은 걸 끊어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전쟁이 날 위험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우리들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인영 방첩사령
재판관의 메모를 보면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씨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외환 유치죄 혐의를 적용을 시키려고 했으나 외환 유치에는 적과의 통모가 필요한데 북한이 통모한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이 통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우리들한테 협조하지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특검 측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더 이제 중요한 거는 형사 25부, 형사 35부, 그리고 형사 36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3개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월 18일을 기한으로 해서 그 전에 무조건 영장이 추가로 발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영장을 결국 특검에서 적정 시점에 청구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 예,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풀려나게 된다면 직위한 재판부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비난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단이 없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높아치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래도 뭐 찔러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참. 근데 이런 얘기 정말 슬퍼요. 제가 지금 다이어리를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1일 날 제가 이제 국감에 증인 출석을 했네요. 그랬는데 제 뒷자리에 여인영 씨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계속 폰으로 폰 메시지에 뭘 적어요. 그러면서 투덜투덜해요. 쌍시옷도 섞인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쌍시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 진짜 육두문자 이런 의원들이 막 뭐 질의하고 할 때 앞에 사람들 딴 사람들 대답할 때 픽픽 하면서 이렇게 콧방귀도 끼고 옆에는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아마 그 방첩사 호랑이 마크 같은 거 달고 또 2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 제가 손 들고 건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위원장한테 이 사람 내보내라 달라고. 여인영 주변에 여인영이 너무 떠드니까 뭐라고 하고 치치 이렇게 콧방귀 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변호사님도 같이 계셨네. 제 앞자리에. 그 제 뒤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계속 문자 이거 폰으로 뭐를 메모를 해요. 근데 보니까 요번에 공개된 거에 보니까 11월 9일 날 그 사람들 뭐 최 목사님 등등 명단이 있는 게 보니까 11월 9일이더라고요. 우와. 그때 제가 이제 추정되는 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끔찍했던 거죠. 12.3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이잖아요. 예. 그때는 뭐 이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질문하고 그럴 때 이 자식들 그래 마음대로 해봐. 한 달 뭐 조금만 있으면 당신들 내 손에나 다 죽었어. 하니까 투덜투덜 자꾸 나오는 거죠. 그 태도 그날 보셨잖아요. 거의 안하무인격이잖아요. 김영희도 그 누구도 다 마찬가지고 그냥 뭐 거의 안하무인격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노아의 방주 같은 것들이 자기들이 그런 데서 계획을 하면서 망신당했다고 생각하고 더 아주 그 나쁘게 격앙되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까 그게 국회에서 뭡니까? 청문회였습니까? 아니면 국정감사짜리. 국정감사가 11월 며칠? 1일 날 11월 1일인데 11월 9일 날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름이 메모에 나왔던 이름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그때 그러면은 뒤에서 보고 있다가 투덜투덜하면서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뭐 라고 하면서 아니면 돌아가서 11월 9일 날 이 기록을 남겨서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 될 때 정말로 부성찬 의원한테 뭐 막 이렇게 삿대질을 부성장관이 흥분하니까 거기에서 왜 괌을 지느냐고 하면서 픽픽거리던 그 모습. 와, 그것이 이제 지는 결국 12월 3일 날 다 죽일 수 있다. 너희들 두고 보자라는 것으로 이제 지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형사 36부 이정엽 부장판사가 최근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전직 서울대 교수가 자신을 간호하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흉기로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난 1월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는 죽는 게 낫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나 정말 앞으로 양로원 갈 테니까 혼자 앞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서울대 교수가 몸이 아픈 상황인데도 흉기를 여러 차례 부인을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해서 그랬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25년의 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씨 의원의 아들 대마 혐의 관련해 가지고도 이분이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뭐 정확하게는 사실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배당 관련해 가지고는 경제를 주로 다루는 이 부서의 이 36부의 이적죄 관련된 사건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추첨해가지고 한 것이 이번에 지정 배당은 하지 이거는 않았겠죠. 이제 무작위 배당으로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지기현 부장에게 안 가고 사건이 골고루 배당이 되니까 다른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지금 심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바로 국민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정 배당 문제는 그냥 상식에서 저희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다 그 보건복지를 담당했던 사람한테 그게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뭐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상하죠? 네. 자, 중요한 거 지기현 재판부 도대체 말을 좀 애매하게 하지 말고 1월 18일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부장님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혼동에 빠져 있고 본인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1월 18일 이전에 판결 선고할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향후 정말 벌어질 이 끔찍한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계 뭐 휴가 휴정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학생들 방학 빼놓고 일반 직장인들 동계 쉽니까? 여름 휴가 뭐 며칠 빼놓고 사실 동계 쉬는 직장이 어디가 있어요? 법정으로 정해진 뭐 설날 연휴 이런 거 빼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중대사 정말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날까지 왔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놓고 며칠 안 쉬면 어때요? 그까짓 거. 일요일 날이라도 재판을 열어야 될 판 아니냐고요. 지금 이 정도면. 맞습니다. 사실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모하게 일을 저질렀는지가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판사님들이 생각 잘 하셔야 된다. 내란 전담재판부도 그래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담재판부를 평소에 둔다는 생각을 그렇죠. 누가 했겠어요. 이거를. 말도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착오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관이 헌법기관이든 아니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기관이든지 어떤 기관에 그 담당자가 이런 식으로 하고 버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요, 정부부처, 총리실, 국회, 정당, 경찰, 국세청, 감사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적 질타를 받으면 무조건 그것이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네. 대단하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실제 이렇다고요. 판사가 마음먹으면 지 맘대로 다 하더라도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억울해하지 말고 판사 여러분들은 지기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는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검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기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내부에서 비판을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저는 안타깝다, 참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노영희 진행 똑바로 해라. 막을 수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해결 방법 얘기해라. 네. 니네 얼굴 보려고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날아갔을 때 정말로 통제 장치가 없고 거기에 조이대가 버티고 있으니 결국 끝까지 이제 가보자는 것이면 가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럼요. 말씀하신 만약에 대로 진짜 이제 그렇다 그러면 내란 특판도 해야 되고 험죄가 그 특정한 어떤 판결에 대해서 물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판결에 대해서 뭐 사심이 아니죠 그게 당연히. 네. 그런 것도 빨리 입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진짜 그런 사태까지 온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 윤석열 씨 최일병 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장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부인을 했다는 얘기고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윤석열을 피해자로 특검이 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화를 조금 냈던 것 같이 보입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진술을 거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땠다고 합니까? 지금 가서 뭐 충실하게 본인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진술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술했겠습니까? 저는 쭉 스크린처럼 지나가는데요.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의사만 표현했을 뿐이다. 지휘 계통에 의해서 그 최혜병 사건 관련돼서 무마를 하거나
조작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버텼을 것이고 그러면 누가 이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까? 이종섭이 알아서 했겠지. 해병대 사령관이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본인이 사는 길이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종섭, 런종섭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럼 끝까지 지금 윤석열을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예, 마지막에 이제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구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고 최혜병 특검만큼은 지금 윤을 부른 게 마지막 절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점으로 하나하나 피라미드처럼 위로 이렇게 향해서 간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그러니 만약에 이번에 안 나오고 했을 때는 아마도 강제적으로 끌려 나왔을 거다. 구치소에서 그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갔고 어제 그 방첩사에서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죠. 방첩사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직위원재판부가 할 때 윤의 그 혹시 표정 보셨어요? 착 하고 비웃으면서 탁 네. 나오잖아요. 네. 여전히 윤은 단 한 가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정민영 특검보, 즉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인데요. 여기서 정민영 특검보가 오늘 오전에서 브리핑을 한 게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석열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정점이고 당사자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 등 여러 혐의의 피의자다. 그동안의 최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금지 불법 의혹수를 진행을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페이지 정도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다. 외압 의혹 질문지 분량은 참 많습니다만은 조사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조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다 얘기는 한 것 같고 질문은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마나 다 부인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재판으로 갔다고 이제 상상해 봅시다. 런종섭이 나왔어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나왔어요. 자, 두 사람이 어떻게 저는 대답할 건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나는 절대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 그러면 이제 런종섭이 지 혼자 덮어서거나 자기가 진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누구 편인지 누가 잘못인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해야 되겠죠. 윤석열은 그렇게 더티 플레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오히려 오죽하면 곽종건 사령관이 정말로 거기에서 그래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윤석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런종섭이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결국에는 윤석열과 책임질 것이다. 아니면 윤석열 혼자 똑박 써야 되는데 똑박 쓸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본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상당한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제대로 공방해라. 그러면 지금 런종섭도 특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으니까 너 지금 차라리 국민들 앞에서 이실직고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면 좋겠다. 국방부의 법무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유재현. 이런 사람은 지금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나와서 이실적고 해라 네가. 나는 그 사람이 지금 막 거짓말 시키면서 숨고 자기한테 유불리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거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때도 진실을 이 사람은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편에 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라 지금 나와서 아싸리하게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국민들 앞에 알려버리라. 이렇게 하면 윤석열이 꼼짝없이 묶여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100페이지 넘는 질문지에 대해서 답은 다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 검사 2명이 조사에 투입이 됐고 투입된 검사들은 조사 내내 윤석열을 피의자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이어갔다고 했고요.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나는 수사에 외압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엔 조사에서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특검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종섭에 대한 질문까지 다 하게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또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아마 얘기했습니다. 평소 스타일대로 워낙 이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뒷질문 그 준비한 거를 다 못할 정도로 뭔가 자기 주장을 많이 했나 보네요.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번 주 안으로 윤석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검 관계자가 정례 브리핑에서 각 팀으로부터 필요한 조사 내용을 취합해서 오늘까지 소환 통지서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 중으로 소환을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4일 날 김건희 씨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에 윤석열 씨에 대한 소환 조사 날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8월 달에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씨가 거부하면서 불발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응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김건희 씨는 사실 지금 구토까지 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김건희 씨가 구토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혈압이 올라가고 피똥 쌉니다. 진짜 국민들은 열이 받아서. 솔직히 제가 조금 들은 내용에 따르면 이 문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준수라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세간에 알려진 그 문자 내용은 유도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문자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와 진짜 너무 낯이 막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사실은 그거를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준수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준수 말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런 식의 문자 주고받은 게 또 있었었고요. 단순히 경제적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게 뛰어넘어 있다는 개인적인.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물론 자기가 영부인이 될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겠지만은 진짜 그런 개인적인 내용의 문자가 공개됐니 얼마나 본인이 사실은 부끄럽고 속상했었을까. 속상하다 이건 좀 말이 잘못됐고 좀 정말 창피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구토하고 그래서 중간에 재판하다 말고 나가게 된 거 아닐까. 이 사람이 뭐 어디 몸이 건강이 안 좋다 저는 1도 믿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구토할 예정이고 뭐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걸 보면 양파 껍질 까지듯이 다 까질 때 일부씩 방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뭐 백이 어떻게 돼서 나오니까 2개 인정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뭐 속시원히 뭐를 불구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건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전히 건강도 좋고 판단력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적 구토죠. 그것도. 노영희 변호사 좀 부탁드리면 언론 윤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용은 뻔할 것이고 윤석열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 본질에서 자꾸 벗어난다. 지금 본질 우리가 양평이라든지 뭐 도이치를 포함하여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한 결말, 최종 종착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남녀 상렬지사와 비슷한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고 다 격가지라고 봅니다. 별로 이게 어떤 흥미 위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본질을 흘릴 수도 있다. 폰이 그게 까진 게 2013년부터 16년까지 쓰던 폰이고 그게 건진의 아마테라스 법당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2013년은 여주지청에 황교안 법무장관 때 여주지청으로 좌천대가 있었어요. 그 뒤에 대구 고검으로 또 좌천대가 있었어요.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을 세강자를 만난 게 2010년이라고 되어 있고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일본에 가서 어떤 남자랑 또 찍힌 거 그 아나운서랑 찍힌 것도 201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작년에 음주 이 사람이 걸렸잖아요. 그 파티한다고. 그럼 작년에 연락해서 파티한 거잖아요. 작년 가을이죠. 최근까지 연락한 거죠. 이 사람 압수수색 당한 데가 용산입니다. 한남동 공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최근까지도 연락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더 우리가 본질 격가지지만 본질에 하나 또 의심하고 집중해 봐야 되는 건 특검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뛰어내려서 튀었어요. 자, 특검에서 정보 샜죠.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비호한 세력이 있었다. 정상적으로 자기가 그냥 나가는 거면 대문으로 나갔죠. 2층에서 뛰어서 갔을 리가 없잖아요. 특검이 도착하기 전에 튀었단 말이에요. 정보가 새나갔잖아요. 조직적으로 비호한 세력이 누구냐. 이 부분을 특히 검찰. 오랫동안 이 사람이 수배돼 있었는데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 이 조직적인 세력, 검찰도 이거는 다 아마 감찰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이준수가 이제 갖고 있는 게 터지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겁니까? 국정농단과 관련이 없지만 그 이전에 김건희 행적은 거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폰에 대한 것도 미스테리죠. 뭐 악령을 폰을 다 쓰고 악령을 쫓아달라 뭐 이런 거. 저희 그 누구도 자기 폰을 남한테 맡긴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뭔가 어떤 일로 예를 들어 이걸로 거래를 대신한다든지 뭐 송금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 추정을 해본다면 그런 다음에 내용하고 알고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JTBC 기사 오늘 나온 기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전에 6시 정도 넘어서 나온 건데
제목이 이거예요. 김건희 정신병인인데 달래줬다. 달래줬다. 옛날에 건진도 비슷한 인터뷰를 했었다. 이제 건진 법사하고 JTBC가 사실은 같이 그 인터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건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예언에 대한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치유 능력이라는 것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해주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건희에게 그런 걸 해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게 그 김기현이라고 하는 2차 주포, 도이치모터스의 2차 주포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화상 그 증인 신문을 어제 이제 했는데 그 재판에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김건희 씨가 관련해서 건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느냐.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건진에게 들었는데 김건희 씨가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있는데 달래주고 해외에 갈 때 전화가 와서 누굴 조심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많이 위로해주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위로라는 게 무슨 뜻이었느냐. 아마도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제가 방송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건진이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실제로 우리가 대책회의 이런 거, 무속에 대한 거 이런 거 볼 때도 또 평소에 이제 오픈된 거지만 반말로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정황들이 그렇다고 느껴졌는데 어제 이제 나온 걸 보니까 확실히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고 갑의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단순히 메신저가 아니고 저도 방송에서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건진의 위치가 갑을로 보면 완전히 갑이었고 김건희만 간 게 아니라 그 뒤에 윤석열도 가게 되고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인데도 어깨를 이렇게 올리면서 할 정도의 위치라면 절대로 건진이 아무것도 아닌 심부름꾼이 아니다. 네. 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고요. 그게 이번에 이제 증거로서 나왔고 그러면 건진이 실제로 어떤 치료를 했느냐. 네. 피치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암 환자를 누구 국회의원은 낫게 했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로 돼 있거든요. 이영모 의원의 부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과 알고 있었느냐. 검찰은 윤석열밖에 없느냐. 아니 그 이전으로 올라간다. MB정부 때까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면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는 누군가가 건진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 잘 챙겨보세요. 라면서 챙겨보고 기도값은 건진이 받고 경찰도 똑같고 경찰도 거의 뭐 드나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명확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권성동이가 심부름했다라는 거 외에도 그러면 검경 전체를 통틀어 놓고 건진이 실세 역할을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에서 활동을 해왔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졌다라고 저는 보고요. 건진 이 상태에서 한두 가지 김건희의 약점을 지금 폭로하는 거 훨씬 더 많은 범죄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특검이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후속으로 이 사건도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거는 아예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어. 권성동 뭐 1억 먹었다는 거 누가 그 믿느냐고요. 이번에 그 방송 노인 변호사 할 때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항의 엄청 받았고요. 통일교 쪽에서. 그래요? 직접 또 찾아와서 이런저런 거 하던데 반론고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실적 지지를 받기자 100억 지원설이 아니란 말이냐. 1억을 준 것도 없다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반드시 특검에서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내고 간다면 우리는 추적해서 이 사건의 실제를 건진과 관련된 것은 김건희 라인, 윤석열 라인, 검찰 인사, 경찰 인사 그리고 통일교까지 가면 엄청난 것들이 건진 쪽에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세강자가 이제 세강자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한테 이제 소개를 할 때 이미 그 당시에 벌써 이제 한참 전에 소개한 거잖아요. 2013년에 소개를 할 때 무속인이라기보다는 브로커에 가깝다는 말을 그때 하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종의 정보 장사를 했다는 얘기죠. 이쪽 그래도 어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준다는 명목하에서 여러 이제 정보를 듣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네트워크 형성되고 인사 청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곧 뒤집어서 보면 잘 맞춘 것처럼 결과적으로 합리화가 되는 이런 반복 속에서 무속인이라기보다는 브로커에 가깝다는 말이 나왔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자꾸 한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암이 걸렸을 때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엄청 뭐 좀
그 뭐 회복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와가지고 건진이 갖고 있는 실제의 무게는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진이 먼저 선제적으로 제대로 밝힌 건 없어요. 나올 때마다 요만큼씩 밝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집사 역할을 했다면 큰 집사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가 추론한 것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네. 직접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네. 네, 속보가 나왔습니다. 우리 PD님이 정말 발빠르게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졌었다고 알려졌었는데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이 잡혔습니다. 13일. 내일 모레네요. 13일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요. 이번에는 남세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 그나마 제일 믿을 만한 판사지 않습니까? 남세진 부장판사니까 이번에 이제 제대로 결론이 나겠구나. 특히나 이제 지금 법무부 총동원시킨 것 서울구치소에 연락해서 했던 것은 이제 내란 중요 종사자로서 충분히 박성재는 하고도 남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그 대적견실에서 있었던 국무회의 과정에서도 이제 박성재의 역할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빼박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딱 한 단어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기각할 때 뭐 여러 이제 판결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즉 통상 업무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뭐 3,600명이 가둘 수 있는지 이런 걸 세는 것도 통상 업무고 다 통상 업무고 그렇게 통상 업무라고 하고 그 부분을 블로킹하면서 기각, 위법성 인식을 기각했던 거는 저는 대법원의 회의와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00시 33분 조선에 나왔던 대법에서 긴급 회의 열고 했던 것들 그것도 자기들은 통상 업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법성의 인식 우리도 없었다. 우리도 몰랐다. 이게 일단 비상계엄이 일어났으니 그에 대해서 어떤 우리는 대처할 것만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나머지 앞에 거를 다 잘라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그 부분을 다 뚫고 구속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열었던 그날 밤의 긴급 회의 이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예. 네, 그 특검팀에서 지난 9일에 박성재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지난달 15일에 법원에서는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그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가지고 증거를 보강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 박성재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박성재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의 실국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밝혀진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이 지난해 12월 4일 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그때 당시에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챙긴 것 같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문건을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뒤 안가 회당에 참석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이런 정황을 종합해서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고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재청구한 것이고요. 실제 당시 안가 폐쇄회로에서도 이상민 전 장관이 빨간색 파일처를 지참한 상태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보가 됐었는데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지난번에 판사의 판단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박성재 장관이 이제 다운받은 시간과 안가에 가는 시간을 보면 출력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럴 여유가 잘 없어요. 그 이동 동선과 시간대를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안가에 김주현 그 민정수석이 오고 민정비서관이 오죠. 한모라고 하는 민정비서관이 오죠. 네. 그러면 왜 왔을까를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을 이건 추정이죠. 그런 것들을 다운해서 뒤늦게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레벨들은 다 장관이나 수석들이 모인 것이고 실무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운해서 이제 배포할 시간이 없던 거예요. 뒤에 들고 왔을 수는 있겠죠. 네. 방송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처음에 장관을 시키려고 한 사람이 한동훈이었을까요? 그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최초로 거론됐던 사람이 박성재 장관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유력 언론인 정치권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믿을 만한 사람은 이제 박성재 장관인데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안에서 한동훈이가 맞다 안 맞다 이거 지금 오히려 키워가지고 호랑이 돼서 우리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맞는데 초기에 후보로 거론됐던 박성재 장관이 결국 한동훈 장관에서 밀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동훈이 나오고 나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윤석열은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박성재 장관이 겉으로는 굉장히 과묵한 스타일이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다 드러나고 보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연원이 어디에 있겠느냐. 윤석열에게 본인은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좀 강박처럼 이렇게 느낀 것 아니냐. 한동훈하고 경쟁 체제가 있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상황.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장관 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해야 되는 것. 막았다고요? 소극적으로 찬성했다고요? 아니면 반대했다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박성재 장관이 어떤 연유로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섰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은 초기 법무부 장관 임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박성재 전 장관은 12월 4일 안가회동 참석 전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의 국회 권한남용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문건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문건에 국회의 입법권,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 남용 등이 지적이 됐는데 이 내용이 바로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의 무분별한 정부 관료 탄핵 및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거론하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에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영장 기각된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서 수집한 자료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출된 증거 이외에 좀 더 현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계엄 당시뿐만 아니라 계엄 앞뒤에 박성재 전 장관과 윤석열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현출시키도록 우리가 주안점을 두었다.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증거가 발견이 돼서 이를 기반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관례상 영장 재청구 때 재발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서 조금 희망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기한 평론가가 말하는 것처럼 남수진 부장판사는 아마 기존의 그 영장 전담 부장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의 증거들을 보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꾸 그 특검에서 내란을 어떤 내란 준비를 시작한 시점을 주목하면서 이제 2024년 3월이라고 그랬다가 2023년 10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갔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가? 왜 자꾸 그 시점이 뭐라고 그거 뭐 그렇게 자꾸 따지냐 하는데 이들이 계속 거짓말하면서 방어하면서 뒤에 둘러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조작으로 둘러대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들이 시작점이 어디냐. 그러면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했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뒷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게. 맞습니다. 자, 또 오늘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인데요. 여인형 수첩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뭐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문 내용, 목적과 최종 상대, 미니멈 안 보이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일을 하는 이 목적과 그에 대한 최종 상대는 누구냐 이제 이거를 자기네가 좀 적어놓은 거예요. 저기 보게 되면 미니멈 안 보이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행위, 즉 그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효과는 안보 위기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의 효과는 노아의 홍수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홍수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과 그 몇 명의 세력들을 뺀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바로 여인형 방첩 사령관의 수첩에 적혀있던 혹은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다운받았던 내용이에요. 지금 삼성 갤럭시라고 나왔잖아요. 메모에다 쓴 거고 날짜를 보시면 10월 23일 돼 있네요. 10월 네. 23일이면 명태균 게이트가 한참 그렇죠. 9월 중순부터 시끄러워져서 저때 한참 시끄러워지고 제가 명태균 그 게이트의 불법 여론조사 활용한 걸
공개한 게 10월 27일이에요. 네. 그로부터 4일 전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때예요. 명태균 거 관련된 것들이.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때 사실은 창원지검에서 조사받으면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계속 대통령실은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밀려 죽겠구나라고 막 판단하고 있을 때거든요. 특검의 외환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 여인형 수첩에는 메모에는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평양과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등에 드론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일가족과 주요 동물 암수 한 쌍이 방주에 탄 후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수장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윤석열 씨가 비상기업 명분을 위해서 북한과 전면전 또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까지 희생시킬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자가 원래 또라이가 아니라면 언제 또라이 같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64 출신이고 69년생이고 경북 울릉 출신이에요. 그쪽도 얼마나 좋은 그 섬입니까? 근데 그 지역민들이 정말 지금 느끼고 있을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중앙고등학교 나와서 64 가서 별 3개까지 달았는데 노아의 홍수를 해가 다 썰어버려서 죽이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또라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스라이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용현이가 했습니까? 윤석열이 했습니까? 다른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엄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불손한 태도로 바라봤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식 체계는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계속 저는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자가 한 이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군사법, 군형법으로 보면 사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드론을 보내잖아요. 보냈죠. 네, 헬기를 됐죠. 보냈죠. 그 접경 지역에 보내가지고 지금 뭐 백령도 주변으로 해서 막 날려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이다. 윤석열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군사 기밀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미국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있었잖아요. 중국도 알고 있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나서가지고 이거는 움직이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상황을 그러니까 이 여인형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런 내용을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또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은 지한테 도발을 한다. 이런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도 무리하게 계속 가서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다 죽이더라도 어떤 식으로 전쟁을 일으켜라. 이자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는 것만큼 여인형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맞습니다. 여인형이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략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된다. 즉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고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이다.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북한의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드론을 날리자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 진짜 있을 수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여기에 특히 11월 9일에 작성된 메모에서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천인데 아마 양정철을 잘못 쓴 것 같죠? 조혜주 등 체포대상 명단이 발견됐는데 최재형의 이름이 써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김건희가 개인적인 원한감에 그렇죠. 쌓여서 이걸 한 것 같다라고. 직접적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죠. 말하듯이 뭐 민주당이 예산을 뭐를 삭감해서 뭐 인사를 건성건성 박수를 안 쳐서 뭐 나중에 헌재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 직접적 메모 동기에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여인형은 기소돼서 형량이 결정되면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갈 것 같은데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네. 그 국면에 갔을 때도 여인형은 지는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한 사람한테 충성을 다했다.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해서 미친년간. 입국닥을 할 것이나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최재형 목사님 이름도 나오고 여러 이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네가 마지막 양심이 1마리라도 있으면 그 지시자가 누군지 밝혀라. 김용현이냐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썼다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을 쓸 때 자기가 혼자 그냥 끌적끌적대고 이렇게 별 3개짜리 방첩 사령관이 그것도 메모에 남으면 언젠가 이게 문제가 되면 다 드러날 게 뻔히
뻔히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써놨다고 하면 지시자가 누군지 저는 재판 과정에서 지금 특검에서 좀 계속 불러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영이라는 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그걸 국민들 앞에서 생생하게 중계해야 한다. 자기는 목숨 걸고 끝장 내더라도 나 그렇게 했다. 너희들 다 쳐죽여야 된 놈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당연히 너희들 계엄을 통해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소신 있게 얘기하면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당신에게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는 일말의 역사적 책임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육사 나와서 평생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도 먹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네. 노상원 메모가 있고 지금 여인영 메모가 있고 김용현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일종의 이런 내란을 획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론을 구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서 찾으면 전두환 쿠데타 했을 때 것을 벤치마킹 했을 것이고 가까이에서는 뭘 벤치마킹 했을까? 2015년, 16년 조현천 박근혜. 기무사 네. 방첩사의 바로 이름만 바뀐 전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현천 문건 그 내용, 조현천 씨 나중에 미국 도망갔다가 와서 구속 안 됐잖아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에 아마 상당수를 차용했을 겁니다. 그 비슷한 수사한 내용들.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 조현천 씨는 김용현 씨랑 아마 동기일 거예요. 38에 동기일 겁니다. 등등등까지 감안해 보면 이 여러 가지 힌트 내용들 그리고 2024년도 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뤘던 사람들을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끌어들여요 안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탄핵에 대해서 너무 빨리 인정하고 어떤 수를 하나도 못 써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손을 못 써보고 수를 못 써봤다는 수가 저런 수가 있던 거죠. 당시에도. 그래서 그들이 참고했던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조사도 또 필요합니다. 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지난 2023년 당대표 당선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메모와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영국제 명품백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 성일정 국민의힘 의원이 또 다른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직원들한테 이 백이 얼마나 가라고 물어봤어요. 돈 1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그냥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냥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그거를 갖고 갔다고 그게 뇌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게 그게 특검이 할 일일까? 저는 그 야당 대표로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 격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격에 맞지 않는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성일종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당시에 김기현 씨는 4등이었습니다. 당대표 1등, 2등, 3등이 차례로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 나가 떨어지는 상황을 김건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윤석열 씨가 김건희에게 김기현 같은 이 당대표가 필요해서 자기네끼리 서로 얘기해서 주고받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되는 이 상황에서 나경원, 유승민, 권성동 차례로 불출마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이 4등 하다가 갑자기 1등으로 올라가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보냈어요. 특히 당대표 선거에 도와줘서 당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이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선거 도와줘서도 아니고 이런 말을 했는데 100만 원이 무슨 뇌물이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100만 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일단은 김기현 실드를 치더라도 뭐 나는 그렇게 의리를 지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을 거고요. 네. 뭐 비유를 지금 제가 하는 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네.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당선이 됐어요. 부인이 고맙다고 김혜경 여사한테 100만 원짜리를 전달해 줬다. 저는 이번에 언론사 칼럼 보면서 그게 정말로 가장 적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또는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겠느냐. 김혜경 여사 지금 10만 원도 안 되는 돈 써가지고 100번 넘게 압수수색 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아직도 유죄 판결 받고 지금 항소심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수준으로 지금 하는 것, 입 달리면 마음대로 말해도 됩니까? 저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국민 정말로 가슴에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별것 아닌데 정치 공방을 한다. 그래서 지금 CBS 이정규 기자는 그거 말고도 많이 갖다 줬다고 하더라. 그 지금 백이 실제로 받은 백을 한 번씩 들고 다닌 거냐?
아니면 다른 백도 많이 받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메모지가 왜 남아 있습니까, 노영희 변호사? 메모지가 왜 남아 있습니까? 감사 인사의 쪽지가 거기에 왜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이유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안 쓰고 그냥 하도 싸구려 주니까 처박아 놓았는데 그 안에 그 메모지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버려둔 겁니까? 그것도 저는 미스터리고 특검에 누군가 아는 분 있으면 왜 그 메모지가 남아 있는지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선물 가지고 오는 것 가지고는 내 마음에 안 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올백 이런 거 있으면 옆에 있는 비서들한테 주면서 다 네가 엿바가 묵든지 뭐 돈으로 현금으로 잘 쓰니 다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인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참 정말로 가관이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준 300만 원짜리 파우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선물 리스트는 2025년 11월 10일 현재 8가지입니다. 김기현 전 당대표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 받았고요.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6,220만 원짜리 상당, 샤넬 가방 또 2개, 합쳐서 한 2,100만 원 정도 상당이고요. 21g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디올 3종 세트, 재킷과 팔찌, 벨트, 그리고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1억 원 상당 어치를 받았습니다. 로봇 개사업자로부터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 5천만 원짜리 받았고요.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부터 이유한 화백크림 1억 4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 검사 할인 받아서 받았다는 얘기고요. 이배영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돈짜리 금거북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난 것만 이건데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네. 이것뿐이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은 지금 메가매직에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들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개목걸이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명품 개목걸이를 2개나 갖다 주는 그 개목걸이 중에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또 한 개 더 갖다 더 줬다 갖다 하니까 주고 가보니까 2개. 개가 2마리 있어서 하나 더 보냈다고 하는데 그 목걸이도 좀 찾아주십시오. 그거는 뭐 어떻게 이제 업체한테 돈 주고 산 것인지 업체한테 슈킹해서 갖다 준 것인지 받아서는 그것도 의례적인 것인지 명품이라 그러던데 브랜드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거 뭐 확인을 저 안 명품 해서. 브랜드 들었어요, 저도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었는데 선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을 참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참 보고 있었던 우리가 남부끄러웠어요. 네, 산소박사 1962년생님께서 유경옥이 숨긴 컨테이너부터 찾아보세요. 그 안에 김건희 명품이 가득 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진짜 한번 좀 찾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좀 정확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에 그 우리 신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거 근데 이미 뭐 안 됐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떠들어 버릴게요. 그 건진 법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부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뒤집어 아마테라스. 봐야 아마테라스가 있는 그 지금 부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뒤집어 보면 그 밑에 뭐가 많이 있을 건데 특검 쪽에서 시간이 되면 압수수색 한 번만 더 해봐라. 거기에 뭔가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제가 말씀을 합니다. 김기현 의원 부인만 줬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미 뉴스에 사실은 이제 그 윤핵관 실명으로 나왔죠. 윤핵관의 부인이 준 선물과 선물 종류 브랜드까지 이미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민들레님 컨테이너 찾아야 됩니다. 윤핵관 부인들한테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김건희 씨가 여자 국회의원들하고도 또 그때 자리를 많이 가졌고요. 그 국민의힘에. 그리고 실제 이 부인들하고 또 관계를 계속 가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사실 잘 알려져가지고 우리 너무 일하기 편하다.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싸게 먹고 살려고 이런 광고를 합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싸기 때문에 혜택을 비교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비교원은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고요.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이 지급된 회사입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지인 추천 이벤트가 강화되었습니다. 추천한 분이 인터넷 TV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8만 원 정도의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요.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리니까 문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하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점검을 하십시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나는 이미 가입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갈수록 이 법이 강화되고 또 매번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전화 주십시오. 30단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그리고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추위 걱정 끝입니다. 국내 생산 그리고 KC 인증으로 안전하고 따뜻함이 최대 18시간까지 지속되는 프렌즈 핫팩을 공동구매 초특가로 제공해드립니다. 강력한 휴대용 핫팩 40개 대용량 구성이 단돈 18,900원입니다. 40개를 겨우 18,900원에 준다고요? 온몸이 따뜻해지는 초대형 방석 핫팩 8개 구성도 단돈 21,900원에 드립니다. 에이, 너무 싸잖아요. 무조건 사십시오. 또 국내산 전라남도 해남 청정 지역의 해풍을 맞고 자란 배추에 국내산 신한 천일염으로 절임 작업한 깨끗한 절임 배추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감칠맛 넘치게 정통 남도식으로 준비한 김치 속 김장 양념 맛깔나게 버무려서 당일 만든 김장김치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남도식 김장김치 10kg에 64,000원이네요. 우와, 이거는 공동구매 특가로 제공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맛보기 1kg만 사고 싶으면 15,000원, 10kg은 64,000원, 20kg은 122,000원입니다. 공동구매 행사 기간 한정 가격인데요. 20kg짜리 사셔서 세 집이 나눠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김장 인심 넉넉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김치는 확실하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목포, 해남 뭐 이런 데서 좋은 원재료를 썼는데요. 네. 운이님께서 핫팩은 400원꼴입니다. 계산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공동구매 특가 스픽스 정말 저렴하고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구매해 주시면 스픽스도 살고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방송 끝내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김건희가 나서서 갑자기 여성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식사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겠느냐, 집권 초기에.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통상적으로는 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가야 되고 여성으로서 배우자로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점심을 먹는데요.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본인에게 잘하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이? 아까 그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본 게 영부인한테 어떻게 하면 남자를 사로잡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하면 저런 대통령이 되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와. 근데 대체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유자녀가 있는 분보다는 혼자 살거나 무자녀인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더 많이 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야, 그래도 대통령 영부인하고 지금 집권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만났는데 이런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보다 그런 수준으로 놀았다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국사를 이야기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뭘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없이.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만나러 갈 때 부부간에 가져간 것이 개목걸이를 가져가서 그것도 명품으로 한 개가 안 되니까 2개까지 갖다 줬다고 하니까 요즘 그 사람이 방송 SNS에 윤석열 한동훈에게 쌍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권이었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요지경인 것 같고요. 아, 그 비결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성 국회의원님들이 질문했다는 거에 방점을 좀 주세요. 국회의원들이 영부인에게 그런 질문이나 하고 있었다. 잘 보이려고요. 관심을 살려고 끊임없이. 네, 스픽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